아는 게 많거나 또는 그 사람 말하는 게 지혜롭거나 저 사람은 옆에 있으면은 내가 덩달아 눈이 넓어진다, 조금 더 생각이 깊어진다, 이렇게 여기게 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을 상당히 따르고 존중하고 가끔 자문도 구하고 이러잖아요. 신념이 확고하다기보다는 가치관에 있어서 의리를 지킬 줄 안다든가 또는 사람을 배려한다든가 또 자기 품행이 단정하다든가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지요. 자존감이 높은 분들은 잘 삐치지를 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잘 삐쳐요. 그래서 나를 무시했다 이러면서 흥분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자기 해석이 그렇게 왜곡된 거지. 그래서 한 예를 들면은 강의를 하러 갈 때 어떤 학생은 저쪽에서 저를 보면은 딴 데를 보는 듯이 이렇게 가는 학생도 있고 또 어떤 애는 저를 이렇게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또 아주 적극적인 애들은 교수님 이렇게 막 부르면서 인사를 하는 애도 있어요. 제가 누구를 가장 유쾌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스럼 없이 접근하는 애를 보면은 거리낌 없이 자존감이 높게 자랐는가 보다 이렇게 여기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뭔가 누가 지적을 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아주 스스럼 없이 선뜻 인정을 해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꾸 토라져요. 저 사람이 나를 쉽게 보는 거 아니야?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 자존심을 떨어뜨리는 게 뭐냐 하면은 똑같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갸우뚱하면서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하구나 이렇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니 나를 무시했다. 나를 무시했으니까 저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하면서 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괴롭지만 주변에서도 아니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한두 번 설명하다 피곤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배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낮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를 더 존중 안 하게끔 자꾸 이렇게 성가시게 구는 경향을 보여요. 또 특히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이 늘 자기를 남하고 비교를 하면서 아주 성격이 바승바승한데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쟤는 저런 장점이 있어서 좋고 쟤는 참 저래서 좋고 이 남에 대한 긍정을 해주고 나는 공부를 못하지만 성격이 느긋해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고 좋지요. 자존감이라는 거는 태어나서 주변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고 컸느냐가 저는 결정하는 제1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에게 함부로 취급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초라한다고 여겨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이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애는 굉장히 유감 없이 애교를 피우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보면 거리낌 없이 자랐구나. 어린 시절부터 쭉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에 대해서 쥐어뜯지를 않고 자기가 아무리 유능해도 주변으로부터 긍정적인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쥐어뜯더라고요. 그게 자존감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신감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담이라는 게 어떤 건가 하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상담을 받으러 가면은 상담이라는 것은 크게 두 축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이러이러한 사람들마다 각가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오면은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즉 원인을 찾아가는 게 하나의 축이고 이제 그 축이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즉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하나의 축이에요. 그래서 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그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주는 이게 이제 상담인데,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보면은 사람마다 갖고 오는 문제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너무너무 오그라들어서 운둔형으로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 어떤 사람은 강박증, 다양한 형태의 문제들을 갖고 사냐 못 사니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며 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의외로 간단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분노에서
출발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쾌적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을 만나지 못한 거에 대한 불만,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된 깡아리진 이 분노 때문에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양하게 이런 형태 저런 형태로다가 문제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데 그게 뭐냐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라는 것은요, 표현을 통해서 카타르시스가 돼요. 정화가 되고, 표현이라는 것은 말에 근거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논리성 때문에 엉클어진 많은 이게 복잡한 게 정리가 되어요. 그리고 표현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받아주는 대상이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상호작용 기술을 익혀요. 그래서 이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감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자꾸 촉진을 시켜주는 게 상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주고 물어주고 하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담자하고 충분히 이게 연습이 되면은 그 힘을 갖고 바깥에 나가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렇게 오그라들던 게 지금은 원활하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 알았어. 또는 아이고 너 그렇게까지 생각했니? 몰랐다. 이런 승인, 인정을 자꾸 해주면 자신감이 생기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그거야말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나의 대표치로 놓고 그거를 자꾸 드러내보는 게 그게 이 표현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지? 하고 나를 한번 돌아다 봤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들을 만한 행위를 안 했으면 저 사람의 문제구나 하고 그거를 내 속으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바로 이렇게 생각을 돌리니까 내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존감이라든가 자아 개념이라든가 자기 비하 같은 거는 순간순간 휙휙 바뀌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단시간 내에 몇 번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니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꾸 긍정, 인정을 받아야 자기가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이게 납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끊임없이 잘한다, 잘한다. 자꾸 그런 말을 해줘서 처음에는 그런 말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하다가도 한 번, 두 번 자꾸 들으면은 내가 타인에게 근사하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존감이 조금씩 생겨나는 거니까 칭찬을 많이 해주면서 키우는 게 좋아요. 이제 이것도 지지, 공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 불안이 없어지지. 그래서 관계 속에서 지지받고 승인받는 이런 것이 자존감을 높이기도 하고 자신감을 형성시키기도 하고 불안을 없애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제 의견이라는 것은 조금 더 완성된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겁진하면은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속상해 또는 그렇게 하면 서운해 좀 찝찝한데 요 정도는 조심스러운 자기 표현이거든요.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조금 자신이 생기면은 그때 더 완결성을 갖는 자기 견해를 표현하고 또 그것도 충분히 되면은 상대방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까지 이제 진전시킬 수가 있는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납 전달법을 쓰는 게 좋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관계 맺기가 두려운 사람들은 누가 중간 과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상담자예요. 그러니까 상담자를 통해서 이런 표현해보고 저런 표현해보고 하면서 어느 정도 다듬어져서 그걸 갖고 바깥에 현장에 가서 실천해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상처받는 게 관계 속에서 상처받기 때문에 쭈그러지고 깨지고 취약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말에 땅에서 넘어진 자는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가 관계 속에서 그렇게 찌그러졌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그거를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복원하는 과정이 상담 관계예요. 그래서 상담 관계라는 거는 상담자가 일러주고 어드바이스를 주고 이러는 거라기보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신뢰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해보고 지지받아보고 또 그런 거에서 안도해보고 이런 과정이 바탕
바탕이 되어서 그거를 갖고 바깥에 가서 일반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됐기 때문이니까 관계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복원을 해서 다시 정신 차리고 사는 이 과정을 아주 중시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나이 들어 보니까 남이 미워하고 남이 인정해 주는 것도 그게 그리 대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것도 없고 닥쳐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할 것도 없고 그냥 현재에 집중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다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믿음이 없이 너무 미래에 대해서 또는 타인의 칭찬, 미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약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일체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주변에서 슬쩍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누가 성실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실하면 다 호감을 갖게 마련인데 남의 인정, 미움, 평가 이런 거 너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그게 약하다는 증거니까 내려놓으시죠. 우리가 퇴임할수록 자기 관리에 아주 투철해야 된다고 봐요. 즉 자기 관리라는 것은 외모에 대한 단정함에서부터 품격 있는 말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주변에서 돈이 있든 없든 저 사람은 품격이 있어 보인다든가 이렇게 취급을 하지요. 품격이 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어떤 항목을 갖췄다 이거보다도 가장 근본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사람을 접할 때 단정하게 하고 이제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거든요. 주변에서 좋아 안 할 리가 없지요. 만나면 기분 좋고 뭔가 대접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나마 동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사람들이 슬슬 꼬이지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정도인지 교양이나 깊이나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을 10분 정도 해보면은 그 사람의 깊이나 폭이나 교양 이런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말이라는 거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말 속에 내 모든 것이 묻어난다라고 여기시고 특히 언어 사용을 각별히 조심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호감이 가는 대화법이라는 것은 말을 할 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도 몸에 배이는 게 좋아요. 누군가가 얘기할 때 적극적으로 경청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기분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장에서 n분의 1 이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을 몸에 배이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매침이 많은 사람들, 매침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못 배웠다든가 가지지 못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매침이 많은 사람들은 훌훌 털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옹골지게 남아있어서 아무리 치장을 하도 부지불식간에 그런 모난 점이 툭툭 불거져 나오지요. 그래서 자주자주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 속에 어떤 매침이 있는가, 어떤 응어리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독성을 발휘하는지 이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교양, 품격 이런 게 묻어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때 자기 얘기만 막 뻑뻑 우기듯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밀리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니까 피곤하지요. 함부로 단정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식의 대화는 자칫 타인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견해를 탁 내놓는 것보다도 내 마음이 이래, 내 생각은 이래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을 할수록 주변 사람들이 치이는 느낌을 갖지 않으니까 아주 어법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준비하는 기간이 삶의 초반부라고 우리가 하죠. 옛날에는 한 20살만 되면은 초반부다 하는데 요즘에는 배워야 하는 기간이 길어져서 그런지 한 30세까지는 인생의 초반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초반부의 특징은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이 배워야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이것저것 배우고 또 좋은 데를 점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의 초반부 삶이 언제부터인지 굉장히 고달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잘 배우고 좋은 학교를 가야 인생이 편안해진다. 어떤 도식에 꽉 사로잡혀서 너도 나도 자녀들에게 성과를 요구하고 마구마구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도 이 식물이 아무리 소중해도 적당히 거름을 주고 적당히 물을 줘야 되는데 그거를 너무 많이 주면은 오히려 식물이 죽듯이 그런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게 삶의 초반부 같아요.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이제 고달프게 초반부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해서 한 30년, 즉 퇴임할 때까지가 이제 삶의 중반부라고 저는 보는데 이때는 자기 실력을 있는 대로 드러내고 경쟁에서 선점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내고 이러느라고 또 정신없이 바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역할이 요구되어요. 그러니까 남편으로서의 역할, 부모로서의 역할, 또는 노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역할, 또 직장에서 자기 직급에 대한 역할, 이런 것들에 치여서 정신없죠. 그렇더라도 삶의 가장 왕성한 시기는 삶의 중반부라고 여겨요. 중반부에서는 비교의식이 너무 성하지요. 그래서 아파트를 더 좋은 동네에서 큰 평수를 차지해야 된다든가 좋은 차를 가져야 된다든가 또 우리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아주 명문대학에 보내서 좋은 직장을 갖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피어나는 시기가 이 중반부인데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면 굉장히 고달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반부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이상으로 가면은 나도 고달프고 주변도 고달프다 하는 식으로 욕심을 좀 줄이면은 훨씬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불리더라도 내가 고달하거나 피곤하면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래서 조금 그런 욕심, 비교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여유작작하게 살고자 의도적으로 애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후반부가 되면은 왕성한 활동에서 풀려나거든요. 이럴 때 사람들이 상당히 울적해지기 딱 십상이에요. 인간관계들도 많이 끊어지고 사회에서 더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많이 울적하기 쉬운데 저는 이때야말로 그동안에는 뭔가 배우느라고 활동, 역할, 기대에 부응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 후반부가 되면은 이제야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후반부가 되면은 아무래도 인간관계도 자꾸 떨어져 나가게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고독을 견딜 수밖에 없는데 이런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혼자 즐길 수 있는 거 취미 활동 같은 것들을 마련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물론 노년기에도 인간관계가 풍성하면은 금상첨화인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혼자 즐길 수 있는 취미 또는 봉사 이런 게 덧붙여지면은 아주 근사하지요. 40년 이상 했지요. 만난 내담자 수를 대략 9만 명, 조만간 10만 명에 육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정신없이 사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단절이에요. 직장에서 밤낮으로 보던 사람네들하고도 연락이 끊기면서 단절이 되니까 고립감에 굉장히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 중에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을 앓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돈하고는 관계없이 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쾌적함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동안에 너무 과업 중심적으로만 일을 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소중하게 여기지 않은 분들은 이 퇴임하면서 인간관계가 아주 싹 끊겨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명예, 돈 이런 게 아무리 많아도 같이 대화하거나 또는 서로 교류할 사람이 없으면은 지루하고 막막하고 아주 무료해지니까 살 맛이 안 난다 그래요. 특히 퇴임하고 나서는 그동안에는 출퇴근하면서 서로 바빠갖고 단점이나 장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보지 않고 지내는데 퇴임하고 나서 함께 있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조그만한 차이점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훌렁훌렁 넘기지를 못하니까 그때부터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갈등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임하시고 나서도 집에만 계실 게 아니라 친구 또는 취미 활동 이런 거를 위해서 외출을 자주 해야 가정 내에서의 불화도 적어져요. 우리가 또 퇴임할 때가 이렇게 되면은 자녀들도 이제 웬만큼 컸잖아요. 자녀들하고 평상시에 아주 친밀하게 지냈으면은 자녀들도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를 귀담아 듣는데 그동안 너무 바빠서 관여도 안 하고 대화도 별로 없던 분들은 퇴임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때는 이미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 안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는데 뭘 이렇게 말씀이 많으냐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니까 부부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자녀 간에도 껄끄러운 일들이 많지요. 즉 인간관계라는 것은 얼마나 후하느냐 얼마나 너그러웠느냐 이런 것과 직결이 되어 있거든요. 인간미가 있어야 뒤늦게 외롭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똑똑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보다도 편안한 사람이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수습을 하고 그러려니 하고 특히 난척하지 않는 사람. 난척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노년기를 맞이해서 헛헛해서 그런지 있는 척, 아는 척, 잘난 척 이렇게 척심들을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면 이해는 돼요. 그게 이제 그만큼 왕성한 활동을 지나고 나서 나도 모르게 초라해지는 것을 만회하고 싶어서 그러는가 본데 사실 이렇게 척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래서 결국은 도리어 사람들을 자꾸 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말을 아끼고 수더분하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고 이런 덕목을 지닌 사람을 옆에 두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말이 통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숫자가 많고 그러면은 이게 피상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 마음이 푸근하고 편해지고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한두 사람이라도 교류 교감이 되면은 우리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진득하게 사귀기도 힘든데 많은 사람들이랑 하는 거는 이게 관리지 그 사람하고 진정한 교류 교감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숫자에 연연하시지 말고 마음 통하는 사람 한두 사람은 꼭 있어야 내가 즐겁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옆에 두면 성가시지요. 남 얘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옆에 두면은 아무래도 피곤하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을 조금 가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스맨으로 나를 막 이렇게 동조해 주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또는 피곤하다 그러면서 갑자기 잠수를 타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쉬워요.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거는 너무 내중심적으로 하면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너무 맞추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잠수를 타요.
이제 못 견디니까.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대화가 원만하게 되어야 그게 좋은 관계지요. 많은 사람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목격해요. 대표적인 게 경제, 또 평상시에 꾸준하게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프지 않아야 되고, 나와 대화가 되어야 사는 맛이 나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가 되어서 가장 필요한 게 건강, 그리고 사람. 건강은 아주 물리적으로 필수적인 거고, 정서적으로 기분을 좋게 하느냐 나쁘게 하느냐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는 게 유쾌하지요. 그런데 평상시에 인색하고 인간미를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과 돈은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해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를 행복하게 살려면은 건강, 사람, 필히 갖춰야 된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관심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타인에게 의존적이지 않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다 자기 살기 바빠 죽겠는데 누가 자꾸 칭얼칭얼 보채듯이 의존하려고 하면 아주 성가셔요. 그래서 내 문제는 내가, 내 정서는 내가 관리한다라는 식으로 이 자립적인 태도, 그러면서도 타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몸에 있으면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지요. 어떤 문제라는 것은 다 대화 부족에서 생기거든요. 대화 부족에서 오해가 생기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곡해를 하면서 점점 갈등이 증폭이 되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욕구들 간의 충돌에서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욕심내거나 기대하는 게 너무 과하지는 않은지 그거를 늘 이렇게 살펴서 너무 과한 욕심이나 기대 이런 것들을 자꾸 부리면은 상대방하고 충돌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등을 피하려면은 가급적이면은 기대나 욕심 이런 것들을 줄이는 게 아주 저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요새 이렇게 보면은 부모하고 자녀 간에 갈등을 하는 집안이 많아요. 자녀를 자기가 알아서 뭘 하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고 부모가 앞다투어서 막 뭔가를 심어주려고 하고 기대를 하니까 이 자녀들은 그게 버거워요. 버거우니까 저항하고 반발하면서 이게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녀하고 갈등을 줄이려면은 너무 많은 욕심을 안 부려야 돼요. 또 부부 사이에서도 너무 많은 걸 기대했다가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하니까, 소중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기대한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무리수를 두는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갈등이 끊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이에요. 경청을 하다 보면은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고 또 그래서 수용이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아무래도 갈등 같은 것들은 미연에 방지가 되지요. 제가 이제 주로 심리 상담을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보니까 돈이나 명예도 뭐 있으면 좋지만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고 적당히 자기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 정도 있으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공을 잘 들여서 그네들과 유쾌하게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행불행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고 또 그 사람과의 교류 교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신감의 유무지요. 많이 살피거나 당당하지 않은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하다고 여기는 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신감의 유무로 우리가 보는데,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양한 부적응 양상을 낳아요. 그런 것들이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 막 뭘 먹는다든가 어디에 몰두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제 어떻게든지 이 자신감을 키우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이제 자주 삐치지요. 서운해하는 게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했는데도 자기를 도외시했다든가 나를 무시했다든가 자꾸 이제 이런 식의 토라짐을 보이기 때문에 이 자신감 없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결국은 이렇게 배척하게 되어요. 자꾸 삐쳐서 사람들을 성가시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도 이 사람이 삐치면 한두 번은 설명을 해요. 아, 그게 아니고 이러이러해서 그래 하고 설명을 해주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번번이 그러면 사실 피곤하거든요. 자칫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아주 많아요. 이제 이 불안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믿는 구석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이제 뒤가 허당이라는 얘기예요.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이제 감당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안하고 겁나고 이래요. 그래서 이런 예민하거나 이제 불안이 심한 분들은 어떤 의지처가 있는 게 좋아요. 자기 홀로 그런 상태를 극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담자를 의지하거나 또는 자기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의지할 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이 덜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의지처를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속에서 올라오는 불안을 다스린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단 물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좋지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조언을 얻는다든가 지지를 받는 이렇게 외부적으로 도움을 받으면은 내적으로도 불안이 조금 작아지면서 뭔가 이렇게 따뜻함이 차올라오면은 사람이 아무래도 안정이 되고 너그러워지고 그래서 덜 소심하게 되죠. 이제 예민해지는 이유가 수백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때문에 예민해지는지 주변에서는 오리무중이죠. 왜 저러지? 하고 불편해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면은 그 사람으로서도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해지는 사람들은 아, 오늘 내가 왠지 신경이 예민해지네, 그 자체를 표현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내가 오늘 기분이 다운되네 또는 조금 힘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는 것으로서 어떤 스트레스가 절반은 풀려요. 또 주변에서도 아, 저 사람이 오늘 조금 기분이 그렇구나 하고 담백하게 그걸 받아들이지, 그런 표현을 안 해주면은 왜 저러지? 나에 대해서 서운해서 그런가? 뭔가 기분 나쁜가 하고 막 머리들을 굴리고 살피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피곤하니까 예민해지는 사람들은 얼른 아, 내가 오늘은 상태가 안 좋네요. 이런 식으로 얼른 보고를 해주면은 자기 어떤 스트레스도 반은 풀리고 주변 사람들도 긴장하지 않으니까 서로 사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무기력 같은 것들이 이미 찾아온 거는 상당히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상당한 중증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측근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그만한 거라도 자꾸 성취감, 만족감 이런 것들을 맛보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무기력이라는 것은 이제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건데 특히 현대 사회는 경쟁이 과열되다시피 하는데 무기력해서 뒤로 자꾸 처지면은 갭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무기력의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신념을 갖는다라는 거는 자기 경험상 너무 힘겨웠을 때 이제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조언을 받거나 지지를 받거나 공감을 받아서 경험적으로 긍정적인 것을 자꾸 맛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신념이 됐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에 많이 찌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바꾼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부정적인 걸로 콘크리트화된 사람들은 계속 패자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즉 상담자지요, 만나서 더 이상 부정적으로 가지 않고 상담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 좋다라는 것을 조금씩 맛보고 할만하다, 혼자가 아니다, 또는 내 등 뒤에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 이런 것들이 속에 스며들어야 비로소 부정적인 거를 탈피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상담에 오셔서 막 분석도 받고 지지도 받고 공감도 받고 이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더 본질적인 거는 누군가가 나를 돕고 있다, 나를 이해하고 있다, 또 나를 긍정적으로 여겨준다, 이런 관계 체험이에요. 실질적으로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기분 좋음, 든든함, 지지받음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이제 그런 것들을 탈피하는 거지. 그런 거 없이 테크닉이라든가 이런 거 갖고 할 경우에는 아주 피상적 수준의 변화. 그러다가 도로 제자리로 가거든요. 우리에게 자신감이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신감을 어떻게 키우느냐, 이거는요, 우리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자신감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어를 뜻풀이를 하면은 자기를 믿는 마음이잖아요. 이때 나라는 거를 뭐가 대표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대표하는 게 그때그때의 기분이나 그때그때의 생각이 나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이제 내 기분이나 내 의견을 그때그때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게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 기분이 적합하지 않지, 또는 이런 내 의견이 웃기는 거지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감정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면은 그거를 스스럼 없이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내놔야 옆 사람이 네가 그랬니? 알았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참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과정에서 그게 더 견고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게 틀리지 않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자꾸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은 정말 스스럼 없이 자기를 자꾸 내놓을 수가 있어요. 예민한 사람이 이제 있으면은 이쪽에서 성가시잖아요. 피곤하고. 그러면은 얼른 저 사람이 상당히 허약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피곤하다, 성가시다 이러기보다는 좀 측은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사실 예민한 사람들이 다 그 허약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나를 무시하지 않나, 나를 싫어하지 않나 이런 거에 신경 쓰는 분들이니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나올 때 거기에 말려들기보다는 얼른 저 사람이 뭔가 약해서 저런 식으로 반응하는구나 하고 이쪽에서 얼른 알아차리면은 그것도 대수환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당장 이렇게 닥치면은 긴장을 하고 이게 뭐지? 좀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근데 사실 그 어떤 거라도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나놓고 보면은 대단히 중요하게 보였던 것도 뭐 그냥 그닥지 않고 또 대단히 좋아 보였던 것도 뭐 그저 그래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기 전 계획할 때 참 좋지 막상 가서 보면은 그렇구나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얼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지금은 대단하게 보여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지나놓고 보면은 별거 아닌데 너무 진 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일수록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다.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하고 스스로에게 속삭임을 주는 식을 통해서라도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수도 없이 상담을 하는데 이제 이분네들이 와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뭐가 문제예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요. 그런데 이 상담자로서 보면은 사람들마다 나타나 보이는 부정의 양상이 다 달라요. 뭐 폭식하는 사람 또는 희귀꼬머리처럼 두문불출하는 사람 또는 너무 수다를 피우는 사람, 명품에 빠지는 사람, 끊임없이 까탈을 부리는 사람 이런 등등 다양한 부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뿌리를 역추적을 쭉 해들어가 보면은 자기가 생존하는데 아주 쾌적한 조건들이 안 갖춰진 거에 대한 불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탄탄하게
가정 분위기를 안정시켜 주면은 그 속에서 찢고 까부르고 정말 쾌적하게 살 텐데, 부모님이 뭐 싸운다든가 돈 벌러 나가서 아무도 없다든가 또는 뭐 이혼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쾌적하게 생존하기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이런 자기가 쾌적하게 생존하기 어려운 거에 대한 불만족이 결국은 분노로 되거든요. 그래서 분노가 이제 깊숙하게 뿌리 박혀 있으면은 뭔가 원활하게 흘러가지를 않아요. 이제 우리 내담자가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은 어렸을 때 이러이러한 열악한 조건에서 생긴 분노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 내담자들이 이해가 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눈을 반짝반짝해요. 이제 자기 이해가 수립되니까 그렇게 기분들이 좋은가 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담에서의 한 단계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 클라이언트들이 자기 이해가 수립되면 일단 기뻐해요.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묻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반드시 묻지요. 그러면 저는 그래, 네가 이런 부적응에서 벗어나려면은 일단 자신감을 갖고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을 갖는 기본 스텝이 뭐냐 하면은 표현을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담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글쎄, 내가 이러이러한 부적응을 벗어나는 길이 표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면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지요. 표현이라는 것은 나를 표현하는 건데, 나라는 것은 최소 단위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 내 기분이, 내 상태가 이렇다, 나 아주 속상하다 뭐 등등을 표현을 하면은, 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정화가 일어나요. 즉 카타르시스가 되죠. 그리고 또 표현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말은 기본적으로 논리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엉클어진 많은 것들이 정리가 돼요. 즉 객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 표현을 할 때 이제 누군가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니야 너 그거 잘못 오해야 뭐 이렇게 시정을 또 해주고, 이런 반응을 보여주니까 이 표현을 통해서 대상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을 해요. 즉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들고 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적응이 있더라도 내 기분이나 내 생각을 표현을 함으로써 정화도 이룩하고 정리도 이룩하고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습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이해의 틀이고, 또 하나의 틀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부적응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전자는 분노와 귀결되고 후자는 표현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를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 분노를 파악하는 거고, 표현을 통해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우리가 관계적 동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적 존재로서 늘 관계 속에서 사는데, 관계를 이어주는 게 바로 이제 말하기지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수준이나 교양이나 깊이 또는 지향하는 바가 어떤 건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다 묻어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말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게 어떤 이런 차림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말이라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혹시 실수를 해서 상대방의 영역을 침해할까 봐 또는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릴까 봐, 즉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부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부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겁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행여 내가 잘못 말해서 기분을 거슬려 갖고 이제 거부를 당할까 봐 사람들이 주춤주춤 하는 경향이 많지요. 한국 사람들은 이 습관상 타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말하다 보면 어느 학교 나왔어? 또는 나이가 몇 살이야? 어디 가는 중이지? 어젯밤에 뭐 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적인 질문을 자기도 모르게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묵인됐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응? 하면서 이렇게 기겁을 하고 조금 꺼려 하니까 타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조절하느라고 좀 어려워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눈치를 많이 보거나 소심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기술이 있다기보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어려워해서 그렇거든요. 이제 상대방을 잘 믿지 못한다든가 과거 경험상 불이익을 당했다든가 하면은 사람을 경계하고 자꾸 이렇게 소심해지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다른 어떤 왕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사람 속에서 자꾸 부대끼면서 지내는 게 제일 좋아요. 좀 그게 어렵더라도 사람 속에서 자꾸 다루어져야 익숙해지지 자기 혼자 뭐 공부해갖고 사람 속으로 간다든가 어떤 특별한 기술을 익혀갖고 이제 간다든가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더라고요. 자꾸 사람 속으로 파고들어라. 사람 속에서 파고들면서 거기에서 어울리다 보면은 대상들의 어떤 장단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리듬을 맞출 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웃고잉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꾸 어떤 테크닉이라든가 뭐 기술, 기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원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남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게 이제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거든요. 그것만 있으면은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자기가 무슨 얘기할까 이거 궁리하느라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파수를 못 맞춰요. 저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끝까지 듣고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실수가 없지요.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자기 중심을 잡고 잘 살려면은 관계 속에서 뭔가 아닐 때 또는 저거는 곤란하다고 할 때 싫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꼭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휘둘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닙니다, 싫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서 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소외당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이렇게 부정할 때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나를 떠날까봐 차마 그 소리를 못하면서 절절매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의외로 많아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거절을 못하고 내가 싫은데도 마지못해 참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지치고 말아요. 어느 순간에 몇 가지 차올라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식으로 잠수를 타거든요. 이제 이렇게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헐뜯게 되고 배척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너무 참고 예예 하던 사람들은 관계에 아주 해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주변에서 싫어해서 관계가 깨지고 그렇다고 반대로 상대방을 너무 이렇게 위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내가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그 관계를 깨거나 도망을 쳐요. 보통 이렇게 상담을 오는 분들을 보면은 남을 공격했던 사람들은 잘 안 와요. 오히려 자기가 힘이 들고 지친 사람들이 오는데 그네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참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 관계 그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정당하게 내 할 소리는 해야 나를 지키고 동시에 상대방도 나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타인 중심적으로 배려만 하면서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가 끊어지거나 척을 지게 되지요.
감정의 찌꺼기를 남기지 말으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자기 감정이 싫은데도 또는 피곤한데도 그거를 표현을 안 하면은 감정이라는 게 자꾸 쌓여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내 생각을 남이 존중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존중을 하고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 지금 감정이 어떠한가, 내 기분이 어떠한가를 살펴서 상대방에게 곱상하게라도 그거를 표현을 해야 내 바운다리를 지키고 상대방도 알고 조심을 하지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참는다는 것은 내중에 화병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가볍게 아니요, 싫습니다 이렇게 거부의 표현을 하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봉변을 당하면 어떨까, 비난을 당하면 어떨까 하고 굉장히 겁을 내거든요. 이제 이럴 때 요령 있게 표현하는 방식은 상대를 비난하는 식의 어법을 쓰면은 큰일이 나지요. 그러니까 상대를 비난하지 않는 어법이 뭐냐 하면은 아이메시지라는 거예요. 내 표현법. 제 기분이 지금 별로입니다. 또 그렇게 하니까 제가 속상하네요. 또는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참 슬프네요. 뭐 이런 식으로 내 감정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 왜 당신이 참고 그러다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속상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느냐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항변을 하는데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는 상황을 타개할 만한 힘이 없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건 굉장히 소극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상황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지만 내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자기를 너무 억압하거나 옥조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 상태를 표현을 하면은 상황은 변화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쌓이는 것은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요. 그래서 훨씬 견디기가 좋아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방식은 상대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나는 표현을 통해서 가뿐해져야 되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정당하게 자기 할 소리를 하는 게 아주 바람직한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수줍어서요. 너무 부끄러워서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끄럽다든가 수줍다든가 하는 것은 일종의 자신 없음에 대한 핑계라는 얘기예요. 정신분석에서는 과도한 수줍음은 변형된 적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힘은 없고 수줍다라는 미명 아래 자기를 자꾸 누르는 게 되거든요. 누르는 것은 결국은 내중에 그게 어떤 분노로 이게 폭발할 가능성을 상당히 갖지요. 그래서 과도한 수줍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의심해보고 정말 부끄러워서 그런 건지 자기의 분노를 감추기 위한 하나의 변형인지 잘 살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수줍다든가 어쩔 수 없다든가 이런 식의 소극적인 인간관계는 상대방의 나를 상당히 약하게 보는 빌미를 줘요. 사람들은 상대가 약하면은 평상시에는 뭐 존중을 하다가도 자기가 다급하거나 불리할 경우에는 그거를 이용하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렇게 이용당하면은 뒤늦게 내가 분하다고 펄펄 뛰는데 이용당했을 경우도 이렇게 잘 보면은 100% 그 사람이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나도 이용당할 여지를 두었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짜 좋아하고 쉽게 돈 벌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내비쳤을 때 사기꾼들이 그거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자기 할 소리를 하고 자기 표현을 하면은 무안하고 창피스럽고 그러니까 피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이게 공존할 수 있어야지 너무 자기를 낮추고 억압을 해서 힘이 없게 보이면은 악이용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은 상대가 아주 잘못하고 나는 무고하다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사실은 어떤 결과에는 전적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어느 일정 비율이 있거든요. 서로 쌍방의 과실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누가 전적으로 옳고 누가 전적으로 틀린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이제 잘잘못을 따질 때 심지어는 51대 49냐 이제 이 정도로 쌍방의 과실이 있으니까 내 몫은 뭔가 이런 것들을 칼칼하게 따져보는 게 정신건강에 좋지요. 무조건 상대방의 잘못이다, 나는 희생자다 이렇게 여기는 것도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 탓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를 피해자로 보거든요. 피해자로 볼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알게 모르게 푸념하는 사람이 되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당해 보이지도 않고 보기 싫지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 자기 반성을 일정량 할 때 상대방도 존중을 하지 무조건 나는 무고하고 니들 탓이다 하면은 상대방도 질려하고 비호감으로 여기고 상대방도 자기 잘못을 성찰할 기회가 없이 또 저래 늘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몫을 인정을 해야 상대방도 자기 몫을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지요. 친구가 되기 싫다고 너무 함부로 비난을 하거나 탓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이 그런 걸로 기분이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가 의외로 좁아요. 그래서 한 다리 건너보면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되기 싫다고 너무 배척을 했을 경우 어느 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내다보고 그네들이 내중에 사돈의 발출으로 엮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싫으면 그냥 은은하게 돌아서면 되지 굳이 그거를 헐뜯거나 비난하는 거는 멀리 내다봤을 경우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요.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하거나 분노하는 게 상대방이 자기를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사실은 나를 내가 생각하듯 그렇게 무시했는가? 이거는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다들 자기 할 일이 많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의외로 타인에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여기고서 흥분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제가 묻지요. 왜 스스로를 앞장서서 폄하합니까? 그거는 당신 수준을 깎아먹는 게 되니까 인간관계에서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앞장서서 폄하하지 마십시오. 참 없어 보이고 못나 보인다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했다 하는 거는 스스로를 격화시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 밝고 눈 밝은 자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열등감이 많구나, 아주 허약하구나 하는 것들을 광고내는 식이 되어요. 그러니까 허튼 말이라도 무시당했다 이런 표현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다 자기 아킬레스 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못났다라고 하는 말에 발끈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출신이다 이런 거에 발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첩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신분이 좀 이상해 이런 말에 발끈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의 아픔, 즉 아킬레스 근이 있는데 인간관계에서 아주 조심해야 될 게 상대방의 아킬레스 근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리 불편해서 좀 쩔뚝거리는 사람에게 이 병신아 이러면은 큰일 나지요. 또 열등감에 찌들어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못나니 이러면 발끈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상대방을 너무 아프게 하면은 자기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극단적인 말을 피하는 게 좋은데 특히 상대방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의외로 경쟁에서 자기 잘났나 못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야기를 할 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듯한 아래로 내려다 본다든가 별로군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면은 상대방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런 표현을 해줘야지. 그와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이 얘기를 할 때 습관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렇게 부정을 해요. 근데 이제 본인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이 참 나빠지는지도 모르고 혼자 막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다듬어지는 게 그게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좋은 어른들이 자꾸 비평, 평가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건데 남의 얘기를 안 듣고 즉 비평이나 평가를 받을 겨를 없이 산 사람들은 자기 습관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부정적으로 몸에 붙어 있는 습관.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나쁜 게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내려가는 식의 어법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쓰는데 그런 거를 조심하세요. 상대방이 우리가 보면은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그런데 일단 말을 하면은 다 묻어나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움츠려 들려고 하는지 또는 남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호시탐탐 누리는 사람인지 이야기하는 걸 잘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깊이나 또는 댐댐이가 묻어나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 이 사람의 아픔은 이쪽에 있구나, 이 사람의 특성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에서 각자가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막 신경 쓰니까 상대방이 안 보이는데 잠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렇게 귀담아 들으면은 다 이렇게 감지가 되어요. 사람들은 다 그 욕구의 존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욕구를 어느 정도 펼쳐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되는데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남의 영역을 침범하니까 침범당하는 사람은 늘 손해본다고 여기기 십상이에요. 또 반대로 너무 의존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보살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좋지요. 그래서 너무 자기가 지배하려고 하거나 너무 의존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영받기 어려워요.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만 옳다고 여긴다든가 어디 가서든지 도드라지려고 하고 자기만 관심 받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보면은 내 주장을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또 반대로 내가 너무 남을 맞출 경우에는 주변에서는 좋다 하는데 어느 시점에 가면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잠수를 타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나 중심이어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타인 중심이어서도 곤란하고 대등하게 공존을 해야 되는데 지름길은 다른 게 아니고 이 대화를 잘 해보면은 상대방이 불편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나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도 그거를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럼 없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할 때 서로 공존하고 균형을 맞추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게 산다라는 것은 나라는 어떤 정체감 또는 나라는 바운다리, 이거를 잘 지킬 수 있을 때 우리가 건강하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자기 목소리를 못 낼 경우에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마구마구 침범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아니요, 싫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내 바운다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이런 거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부정적인 표현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거부당할까 봐 두려워서 싫습니다 이 소리를 못 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낸다라는 거에 대표치는 예, 그렇습니다 일 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곤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하게 할 줄 아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면전에서 싫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려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완곡한 표현도 괜찮지요? 이러면 이제 상대방도 대충 알아듣고 그렇게 서로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되니까 이제 그런 완곡한 표현법도 알아두는 게 좋지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주변에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자꾸 주거니 받거니 해야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증진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가 응수해주는 대상이 되고, 조금 커서는 친구들하고서도 잘 어울리고, 늘 사람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람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자기도 기꺼이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알아주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은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향해서 미소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으면 먼저 해주셔요. 차례도 한 잔 사주고 또 따뜻한 관심도 기울여 주면 상대방들도 다 좋아하게 돼 있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잘 키우려고 모두들 애쓰잖아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경쟁력을 심어주는 데만 급급해 하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하나는 어떤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겸비가 되어야 이제 삶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부모들이 경쟁력 이거에만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갔어도 불행한 자녀들이 많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저는 뭐라고 여기느냐 하면은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사회성을 길러주는 부모가 오늘날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면 이 사회성을 길러준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흠뻑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를 흠뻑 좋아하는 애들은 바깥에 나와서도 사람들을 아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무난하게 어울리고 적절하게 기능을 잘하지요. 그래서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이혼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자녀가 사람 좋아하게끔 해주지 못한 경우, 이제 그런 자녀들은 바깥에 나와서 많은 고생을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담자를 만나게 되면은 상담자는 대리 부모가 되어서 부모님이 못했던 역할을 대신 밟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상담을 받으러 오면은 상담자는 일단 그 사람을 잘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지지해주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일러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자를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하면서 이 상담자를 좋아하게 되면은 이제 사람에 대한 신뢰, 사람 맛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 맛을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싹이 되어서 바깥에 가서도 상담자에게 했듯이 자기 얘기를 해보고 기대보고 하면서 이 점차 사회성을 길러가도록 하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담자에게 사람 좋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거다. 잘 산다라는 것은 사람을 좋아하면은 어디 가서든지 부적응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맛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다른 거에 집착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좋은 줄을
아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좋으냐? 통하니까 좋은 거예요. 소통이죠.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통한다 싶으면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상당히 호감이 가고 끌려가고 그리워하고 찾아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통한다라는 게 우리를 살만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통할 때 이 사람들이 제일 기뻐해요. 우리가 다른 아무리 많은 즐거운 게 있다 하더라도 24시간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와 뭔가 통한다라고 할 때는 그 지루한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소통하는 능력이다. 소통하는 능력이 있을 때 측근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든요. 또 측근 사람들하고 잘 통하면 그 자체가 즐겁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고달프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사회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데 그거의 치유책은 통하는 사람과의 교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지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측근 사람들과의 교류, 교감 이것이 원활해질 때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상담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관계의 갈등을 풀어줘서 주변 사람들하고 원활하게 잘 지내도록 하는 게 제일 가는 목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숱하게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출생이 되면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 어머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와 애착 관계가 원만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발달 과정에서 크게 토라지거나 모나거나 위축되거나 이러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애착 관계가 부실한 사람들은 분리불안도 아주 높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충분히 믿는 사람들은 모험심이나 호기심 이런 거를 향해서 마구마구 전진을 하는데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부실한 사람들은 뭔가 불안해서 유치원 갈 때도 막 울고불고 안 가려고 하고 또 만약에 학교에 가나 뭐 어린이집에 가서도 늘 엄마가 혹시 어디를 가지 않았나, 엄마가 나 떼어놓고 도망가지 않았나, 불필요한 망상들을 피우면서 또래들하고 충분히 어울리지를 않고 늘 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유별나게 엄마와 떨어지지 못하는 애들을 보면 엄마가 불안하게 애를 대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래서 가장 초기에 맺는 애착관계, 가족 내에서의 일관된 양육 태도 이런 게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엄마 아빠가 사이가 안 좋아서 늘 싸운다든가 그러면 애들이 천진난만하게 자랄 사이 없이 눈치를 봐요. 또 까불까불해지지 못하고 위축되고 이제 부모님의 불화라든가 또는 이제 형제 관계도 나이가 너무 같으면은 즉 한두 살 차이뿐이 안 날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쟁 관계에 놓여요. 그러니까 터울도 한 4살 정도는 돼야 확실히 위와 아래가 이제 갈리는데 너무 같을 경우에는 경쟁에서 열등한 자, 우월한 자 이렇게 갈리거든요. 또 이 형제 관계에서 누가 유별나게 너무 엑설런트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한다든가 미모가 뛰어난다든가 또는 누가 너무 아파서 부모님의 관심을 다 빼앗아 간다든가 이럴 경우에 애들이 위축되기 딱 십상이지요. 뭔가를 새로운 것을 배울 때라든가 또는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사는 게 뭔가 하는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자기를 진화시켜가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내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진화해가기 위해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연세가 들었든 또는 젊든 뭔가 어렵고 고달플 때 그래 이게 나를 진화시켜 가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겪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꿋꿋하게 자기 성장을 향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 어디서든 가장 강조하는 게 사람을 소중히 해야 된다. 사람을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했을 경우에는 참 뒷맛이 쓰지요.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잘 가려서 사귀고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사람을 도구로 보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과도하게 목표지향적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겨를이 없어요. 자기가 목표한 바로 막 달려가기 위해서 네가 다치든 슬퍼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목표한 것으로만 달려가는데, 우리 한국 사회가 몇십 년 동안 급작스러운 경제 부흥을 이룩하기 위해서 사회 분위기가 너무 그쪽으로 치우쳤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도구화하는 경향,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너무 만연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인성을 살펴주기보다 우리 학교의 이름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또는 명문대학교에 몇 명을 보냈느냐, 이런 거에만 막 치우치니까 요즘 청소년들이 학교 다니면서 상당히 삭막하게 살지요. 아주 딱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안 해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일종의 명령으로 탁탁 제시하고 앞으로 질주하는 데나 신경 쓰지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상사가 되어 갈수록 좋은 상사는 상대를 그 짧은 시간이라도 애쓰지, 힘들지, 수고했어, 이런 이야기도 해가면서 일을 시키는데, 아주 이 모진 사람들은 이것도 일이라고 해? 하고 막 심지어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주 이게 무참하게 만드는 것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보면은 아주 각박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 났다 하는 거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의 대단한 능력으로 치잖아요. 근데 우리 정신 건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은 굉장히 모질어야 자기 환경을 넘어선다는 얘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앞에서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뒷면에서 보면은 아주 모질고 인정머리 없고 피눈물도 없고 그런 면을 갖고 있기가 십중팔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천에서 용나듯 한 사람을 조심하지요. 은근히 나를 착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말이 희번드리하게 칭찬, 인정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가 식별을 잘 못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여기느냐 하면은 시간이 말해준다. 그래서 립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도 조금 시간이 흐르면 본색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너무 홀딱 빠지거나 또 너무 좋아하거나 이러지 말고, 누군가가 좋아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은근하게 살펴보라는 얘기예요. 특히 이제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이 많은 것을 가졌거나 잠재력이라든가 또는 돈이라든가 집안이 좋다든가 이랬을 경우 덕을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막상 자기가 기대한 만큼 갖지 않았을 때 그때부터 태도가 쎄해져 갖고 배우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결혼 같은 거는 인생에 있어서 중대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결정하고 서둘러서 결혼에 임하지 마시고, 이제 처음에 호감을 갖잖아요. 그럴 때 마구마구 결혼으로까지 막 실주를 하지 말고 6개월 내지는 1년을 한결같은지 가장을 한 건지 충분한 시간 속에서 잘 살펴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창피스러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사람을 미리미리 커트를 하는 게 좋아요. 이제 그러려면은 일찍이부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 볼 줄 아는 눈을 키우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너무 바쁜 나머지 학생일 때는 공부하느라고 사회에 나와서는 일에 치여갖고 두루두루 사람들을 사귀지 않기 때문인지 의외로 눈들이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사람 보는 눈을 익히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놀고 다양한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눈이 발달된다고 봐요. 옆에 두면 좋을 유형들이 뭐냐면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사람들이 좋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 가족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키워지는 게 아니라 가정 내에서 키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머니, 좋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아무래도 균형이 잡혀 있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사귈 때 부모님이랑 사이가 좋은지 형제들이랑 사이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원만한지 아니면 별나고 모난지 이런 게 바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가족관계를 아주 면밀히 살펴요. 가족관계를 이렇게 대충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견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탕을 두고 이 사람이 현재 겪는 문제를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이 견적을 뽑았을 때 굉장히 열악하면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문제가 별거 아니래도 좋은 성과를 내기가 아주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네들이 사람을 사귈 때 가장 중시해서 봐야 될 게 그 사람이 가족하고 관계가 두루두루 원만하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사시면서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굉장히 속상해하거나 우울한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경험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는 마음도 필요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런 관계는 내 잘못이라기보다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한계련이 하고 이제 그거를 조금 초연하게 내가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모질게 고생을 했는데 조금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다시금 좋은 관계를 이룩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너무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많은 경우 상대방을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정하게 상대를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해서 너무 자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것을 지나놓고 보면은 별것 아닐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열린 마음으로 씩씩하게 사시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경제적 도약을 이룩한 대단한 나라 아니겠어요? 그 못지않게 음지에서는 과열된 경쟁,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아파하고 실험하고 있지요. 이 부모님들이 과도한 경쟁 속에서 투쟁하면서 경제 성장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고 자녀들을 어떻게든 성취지향적으로 만들고자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빡시게 시키지요. 한국의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쾌활하고 명랑하게 동심을 키우지 못하고 학원으로 뺑뺑 돌면서 정말 무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해하고자 하고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친절도 베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친구들마저도 경쟁 대상이니까 친구가 잘 되는 걸 배아파한다든가 시기한다든가 이런 몸짓을 보이니까
상대방들도 나를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 시절이 공부, 성취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삭막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부모에 의해서, 교사에 의해서 조종당하듯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못됐을 때 내가 뭐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학교 선생님들 때문이야 이렇게 탓을 돌리죠. 그게 자율적으로, 즉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한 그런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 결과 학교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결과를 내지 못하면 주변에서 실망하는 눈빛을 보이고, 그러면 학교 적응을 못해요. 더 이상 정남이 떨어져서 학교 안 가겠다 그런다든가, 졸업 후 취직을 할 때도 친구들은 근사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면은 자괴감으로 회사를 집어치운다든가, 결혼해서도 배우자에게마저도 경쟁심을 느끼니까 관계가 돈독해지겠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여유가 없다 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서 상담자인 저를 찾아오곤 하지요. 가치에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단일 요소 한두 가지로 인해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또는 자기를 평가하는 그런 결과로 너무 상대를 대단하게 본다든가 또는 무시한다든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짓들을 하게 되지요. 우리 사회가 지금 경쟁력을 최고로 치다 보니까 이 비교가 불가피하게 너무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교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나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과대평가를 하거나 시기 질투 이런 거에 빨려 들어가기가 아주 십상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의 가치는 그렇게 단일한 것 같고서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같아요. 또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을 분발시키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게 비교. 어디는 어떤데 왜 우리는 이러냐, 너 누구는 뭐를 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비교를 통해서 자꾸 자극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대개는 아주 기분 나빠하고 오히려 더 주눅들고 철수를 시키게 하니까 비교하는 말은 가급적 우리가 아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칭찬에는 코끼리도 춤을 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분발시키려면은 자꾸 알아줄 때 오히려 분발이 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힘이 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분발시키고자 하실 때에는 오히려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어법을 사용하는 게 아주 유용합니다. 말을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제대로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말에서 표대가 아주 잘 드러나지요. 그러니까 조건, 네가 잘해야 보상을 해준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부모 휘하에서 큰 사람들은 아주 인색해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식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런 비교 또는 조건 이런 것들을 안 받고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여유롭지요. 그러고 삶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 태도를 보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요. 우리가 눈만 뜨면은 하는 게 말이에요. 잠들 때까지 늘 우리가 말을 하고 사는데,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식으로 잘 말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아주 각박해지기도 하니까 우리가 특히 말을 할 때 특별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경쟁에 길들여 있다 보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할 때 끝까지 귀담아 듣는 여유를 못 갖고 빨리빨리 후딱후딱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단정을 짓고 자꾸 자기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잘리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관계를 많이 해쳐요.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려면은 말을 끝까지 듣는 연습을 꼭 하시도록 하세요.
이제 경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급하고 각박하고 여유 없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돌아가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누가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듣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고 이렇게 반색해주는 그런 제스처를 보이고 또 내 의견도 제시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도 이쪽 의견을 아마 존중할 겁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호감이나 비호감은요 말에서 시작이 되지 다른 데서 시작된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이제 삶이 한 끗 차이에서 벌어진다고 하는데 다들 이제 피곤하고 경쟁적이고 여유 없는데 그럴 때 조금 쉬어가는 식으로 아 그렇겠네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몸에 배이도록 할 경우에는 의외로 많은 좋은 결과를 낳으니까 이런 것들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해 보도록 하세요. 이제 이렇게 말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확 드러나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든지 난관이 있어도 내일은 괜찮을 거야. 또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아무래도 기회도 오고 사람도 꼬여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게 아니라 그럴수록 여유롭게 긍정적인 태도, 사고, 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노력하는 게 아주 좋지요.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아이 그럴 줄 알았어 하고 아주 썰렁하게 표현하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기회는 올 거야 이렇게 좀 낙관적인 낙천적인 태도를 가지면은 타인에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보이지요. 많은 좋은 기운들이 몰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낙담하는 사람을 보면은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아라. 지나놓고 보면은 별거 아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게 마련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낙담하는 것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건네지요. 그런 걸 머리로 다 알아도 이게 마음을 잡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그냥 옆에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바라만 봐주는 게 좋습니다. 너무 위로의 말을 막 퍼부으면은 너는 안 겪어봐서 그래 하고 도리어 반감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말 없이 가만히 함께 머물러 주는 게 아주 좋지요. 우리가 최고로 좋은 말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전 봐요. 그래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나름 애를 쓰거나 뭔가를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주는 식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자기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기분 좋아해요. 그래서 늘 고마워하는 태도를 가지면은 크게 비난받거나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없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꼭 가져라 이렇게 전하고 싶습니다. 예민하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나의 특성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데 병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민하다라는 것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다, 겁이 많다, 뭔가 자기가 적절하게 대처를 못할까 봐 미리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신건강에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건강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든가 뭔가 쓸쓸할 때마다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편편치 않았을 때 표현되는 양상이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의 모태는 이게 불안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약하니까 이 사는 게 힘이 들지요. 하나의 성격이 선천적인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양쪽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태어날 때부터 좀 까칠하고 예민한 애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태어났든 간에 그 사람의 성격은 어렸을 때 거의 다 바탕이 마련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부모님이 그 아이를 불안하지 않게 충분히 보듬어주고 그러면은 안정이 되니까 예민함이 조금 누그러져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태어났다 뭐 이거보다도 그거를 잘 적응해서 살도록 보듬어주고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민한 사람일수록 자기 감정을 누르지 않으면은 주변에서 환대를 못 받지요.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더 많고, 그래서 더 빨리 지치니까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를 자꾸 꺼려해요. 이제 사람들하고 만나고 오면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데, 이제 혼자 있다 보면은 점점 거리감이 생기고 적응이 어렵거든요. 살기 위해서 감정을 이렇게 누르지요. 누르는데 그 부분만 누르는 게 아니라 이 억압이라는 게 점점 범위가 커져요. 그러다 보면은 부정적 감정만 누르는 게 아니라 긍정적 감정, 그러니까 뭐든지 일단 누르고 보는 게 습성화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이제 내중에 이렇게 크면은 이성적으로만 말을 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외로워지고 고독해지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정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성적으로만, 일 중심으로만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안타깝죠. 우리가 이성적인 것 못지않게 정서적인 것도 있어서 이 감정이 살아있어야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고 행불행도 느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뎌져 있으니까 마치 로봇 같고 매력 없고 기계 같은 사람이 되지요. 그래서 오히려 예민한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서 자꾸 사람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에서 부대끼고 마모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무던해지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지름길은 그때그때 가볍게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을 억압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쌓이고 쌓여서 몇 가지 차올라 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엉뚱한 데서 그런 것들이 터트려져요. 예를 들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조금 까칠해서 늘 기분이 나쁘다. 야, 너 요새 뭐가 힘들어? 왜 말을 그렇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도 자기가 상대에게 어떻게 비치는지를 알고 조심을 하는데, 이까짓 거 뭐 참지. 이제 이런 식으로 가 있다가 별것 아닌 일에 네가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힘들게 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팍 터지면 그때 이제 상대방은 당황하고 결렬을 한다든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뭔가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폭발이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데, 일단 폭발이 되면은 나도 부끄럽고 상대도 굉장히 상처를 받으니까 굉장히 파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억압은 정신 건강에 아주 치명타를 준다라는 걸 아시고, 가급적이면 그때 힘을 빼고 표현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뎌진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식별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도 자꾸 이렇게 자기 감정이 지금 어떤 건가 하는 거를 포착하는 연습을 좀 거쳐야 돼요. 내 지금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포착을 해서 그걸 표현을 자꾸 해버릇해야 미세한 것들의 식별이 생겨나지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내 기분이 좀 이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상대가 응수를 해줘야 이제 거기서 더 나가고 하지, 혼자서는 일회성뿐이 안 되지요. 내가 슬프다 그러면 슬프구나 이렇게만 느끼는데, 옆에서 그래? 왜 슬퍼? 무슨 일이 있었어? 하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응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보고 더 표현하고 이러면서 미세한 게 포착이 되는 거예요. 표현하기 위해서는 겁이 나서 이렇게 누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누군가가 받아줘서 안전하다고 느껴야 그걸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부터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아이 메시지 어법으로다가 말하는 걸 익히는 게 좋아요. 나 전달법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게 왜 이래? 이게 뭔가 틀렸어? 이런 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뭔가 속상하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 기분이 조금 별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내 기분으로서 그 상황을 표현하는 걸 우리가 나 전달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상대방을 비평하거나 긁지 않으니까 비교적 안전해요. 이제 이러한 어법을 몸에 익혀서 충분히 활용하다가 힘이 생겼을 때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기 견해, 의견을 피력해도 좋은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좀 위험하니까 내 기분으로서 표현하는 나 전달법, 어법을 익히는 게 괜찮습니다.
한두 번 이렇게 누가 눈 밝은 사람이 지적을 해줘서 그거를 고칠 수 있으면은 비교적 그래도 정신이 건강한 사람, 즉 기능이 아주 원활하게 기능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들을 일러주어도 그게 참 극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상담이라는 이름 아래 누군가와의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그것을 극복을 해야 제대로 되지요.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방어 기제를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혼자 풀어내기가 어려우니까 누군가가 살살 그거를 받아주고 이해하고 공감을 해줘야 이런 거를 떠올려내도 안전하구나 이렇게 느끼면은 살살 떠올리면서 이제 살아나는 거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보듬어 줘야 비로소 그 눌린 게 살짝 올라와요. 예민하다라는 것은 이제 남보면 굉장히 취약하고 또 약하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굴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별것 아닌 일에 흔들려, 그렇게 하면서 허약하다라는 걸 남에게 알리게 되니까 표적이 되기 쉽지요. 그래서 본인은 까칠하게 굴면은 사람들이 더 접근을 못할 거라고 여기는데, 도리어 허약하다라는 것을 있는 대로 광고내는 격이 되거든요. 스스로가 이제 예민하다라고 여기는데, 과도하게 예민하면 그걸 증상이라고 보거든요. 증상이라는 게 뭐냐? 이 증상이라는 것은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 하면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라는 거는 몇 달이 아니라 장시간,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인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인정 욕구가 다 채워질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원활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불만이 생기죠. 이 불만이라는 것을 그때그때 마음 놓고 표현을 해서 털어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불만을 표현했다가는 도리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여겨지는 환경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손해를 보니까 이 불만을 표현을 해내지 못하고 이거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자꾸 참지요. 근데 이 억압을 한 거는 어디로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쌓여요. 이게 퇴적이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분노가 되는데, 이 분노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파괴적으로 분출하려고 하는 속성을 지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더 억압하는 쪽으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너지라는 게 이제 사람마다 총량이 있는데, 에너지가 이 분노가 표출되지 않도록 쓰이다 보면은 현실에서 가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적어지지요. 그런데 이제 삶이라는 것은 사건의 연속이거든요. 또래들 사이에서 치였다든가, 또는 성적이 안 나와서 부모에게 시달림을 받는다든가, 입시에 낙방을 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외부 자극이 계속 있는 게 삶이에요. 이런 외부 자극이 오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외부 자극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때 어떤 사람은 이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느껴요. 그 차이가 뭐냐 하면은, 이 속에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이쪽으로 에너지가 쏠렸기 때문에 외부 자극에 대해서 대응할 만한 에너지가 적으니까 불안을 더 많이 느끼고, 또 속에 이런 게 없이 그때그때 다 발산하고 산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왔을 때 그다지 크게 불안을 안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것은 개인 차이를 보이는데, 불안이 오면은 나름대로 그거를 이겨내려고 상당히 애를 써요. 그래서 이겨내려고 애쓰는 자체를 우리가 방어라고 하는데, 이 방어가 너무 과하거나 실패로 돌아갔을 때 이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증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증상에는 게임에 빠지는 사람,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 또는 폭식하는 사람, 또는 예민하게 구는 사람 등등, 이 증상은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다 다양한데, 이 증상의 배후는 불안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은 외부 자극이라는 트리거에 의해서 도발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내부의 분노에 의해서 도발되어진 불안이에요. 자, 그래서 증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분노를 없애주는 게 이게 치료예요. 그래서 치료라는 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이해하고 연습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서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잘 보이기가 어려운데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넌센스지요. 이제 이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속에서 나라는 하나의 다양성을 구성한다 이렇게 여기고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여겨야지 모든 일을 의식하게 되면요 내 정신으로 못 살아요. 남의 평가, 남의 시선 이거를 너무 의식하다가 보면은 마치 노예처럼 되거든요. 아주 피곤한 일이죠. 사람들은 필요하면 서로다가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을 착취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흘러가게 해야지. 벌써 이렇게 보기에 너무 이기적이다. 사람을 도구화하려고 한다. 이런 게 이게 딱 감지가 되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유능해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이용당하고 다치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하면은 다시 도움을 서로 청하는 관계니까 사람 자체에 너무 연연해야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예의, 존중 이런 거를 하고 그래서 내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머무르고 가치를 모르고 흘러가는 사람들은 그냥 흘려보내고 이래야지 억지로 붙들어서 어떡하려고요. 서로 피곤해지지. 남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일부러 남겨주려고 애쓸 것도 없고 그냥 자기 중심을 잡고 현재에서 열심히 하면은요 주변에서 알아봐 줄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너무 의식하는 것은 남의 정신으로 사는 사람이라래요. 그러니까 내 소중한 삶을 내 정신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내 정신으로 산다라는 것은 남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꾸준히 하는 중심이랄까 배짱 이런 걸 지녀야 사는 게 편하지. 남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면 그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다는 얘기예요. 필요하면은 찾아오고 나는 나대로 있어야 나와 유사한 사람들하고 그룹을 형성하게 되어요.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성향이,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을 굳이 붙들려고 애쓸 거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예민한지 여부는 내가 잘 삐치는지 안 삐치는지 이것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내가 늘 뭔가 속상하다, 서운하다 이러면은 조금 예민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조금 건강이 허약한 사람이고 남이 그러든 말든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그 사람이 뭐 요즘 속상한 일이 있는가 보지 이렇게 여기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너그러운 사람들이에요. 중심이 잡혀있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정신으로 사는 거죠. 자기가 너무 예민하다라고 여기시면은 상담 같은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수용받아보는 경험을 통해 갖고 자기를 많이 안정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난 예민하다 이거를 내가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지 이렇게 여기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요.